정신과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환자의 60%가 자살을 했는데요. 외양간에 갇혀서 자기 배설물과 함께 누워있고 최악이네. 거의. 내 환자들한테 돌 던지네 나오라고 교수님 막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를 예쁘게 꾸며주고 있는 이 나아바, 오늘 제가 하는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조화가 아니에요. 실제 살아있는 식물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절로 좀 키워지니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병원에도 한번 좀 설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치료의 역사를 제가 준비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왜 정신과 치료가 약간 수용 치료로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흐름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아주 예전부터 인류의 탄생과 함께 정신질환은 존재했던 질환이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음악이나 춤, 취미생활을 통해서 좀 환자를 안정시켜주자 이런 시도도 있긴 있었지만,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몸의 병이 아니라 악령이 씌인 거다. 그치. 그게 약간 클래식이지. 네. 약간 교과서 같은. 그쵸. 그래서 이게 치료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속죄, 주술,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 기록에도 치료할 수 있는 세 가지 사람이 나오는 게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세 번째가 주술사인데, 이게 정신질환은 대부분 주술사의 주술사시네, 주술사. 그렇죠. 저 주술사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내가 죄를 지어서 신의 징벌을 받아서 정신질환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러면 남들이 알려지면 저 집 죄를 지었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가족에 의해서 감금 당하는 경우도 많고, 감추려고 폭행을 당하거나 좀 추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뭔가 사제를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에게 좀 잘못을 신에게 고하고 용서를 빌면 좀 치료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전에 제물을 좀 바치고 성스러운 곳에서 좀 자면 정신질환이 좀 좋아진다, 이런 걸 사원 수면 치료법이라고 했대요. 나았겠어요, 솔직히? 더 피곤했겠지. 맞아요. 잠 못 자니까 제대로. 네. 로마에서도 선입견이 큽니다. 판사가 저 사람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박탈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료인이 판단한 게 아니라 판사가 이 사람 정신질환자다 그럼 재산 다 빼서 없는 사람 좀 취급을 하고,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은 여전히 이런 차별의 대상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제대로 치료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중세는 사실은 더 무서웠겠지. 더 무섭죠. 종교가 지배한 시대잖아요. 정말 종교가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신이 이 사람한테 벌을 내린 거다. 악마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은 의사가 아니라 이게 악마가 들어온 거니까 성직자가 담당해요. 근데 치료법이 아주 끔찍합니다. 치료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공포 영화들이 많잖아요. 이거 악령을 해야 이 사람들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막 때리고 뜨거운 물에 넣고 막 유황 연기를 마시게 하고. 완전 이건 고문이죠, 사실은. 그치. 그래서 사실 마녀 사냥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정신질환자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예를 들어 조현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말을 막 한다거나, 망상적인 부분 때문에 귀신을 본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거 마녀. 그래서 마녀 사냥으로 좀 갈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재판을 한다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변호를 또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마녀로 몰릴 수밖에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중세 유럽은 좀 이랬지만 이슬람은 상황이 좀 나았어요. 그래서 이슬람 경전, 이 코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이 내려주신 재물을 정신질환자에게 상속해주지 말아라. 이것까지는 로마랑 비슷해요.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재산을 뺏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재물로서 정신질환자를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라. 이슬람에서는 오히려 정신질환자들한테 조금 더 우호적인. 그래서 세계 최초의 정신병원이 서기 이제 700년, 800년에 바그다드, 카이로, 다마스커스 등에 이제 좀 세워졌어요. 거의 다 이슬람 문화권. 예, 이슬람 문화권에. 오히려 이슬람권에서는 그래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우가 달랐다. 사실 이제 중세는 너무 이낙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정신과에 대해서는 중세가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중세 지나고 르네상스가 돼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고 조롱의 대상이 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1247년에 이제 런던에도 베들렘 성모 마리아 병원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원래 십자군 전쟁 초기에는 이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가 1403년부터는 정신질환자들
의사들 6명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정신질환자들만 있는 곳인데 병원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제 수용하는 개념이에요. 수용소 같은 느낌이.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들 개인을 몇 명 자기 집에 이렇게 데리고 있기도 하고. 의사가 그냥 환자를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있다고? 예. 왜 그러냐면 정신질환자들이 가족들이 좀 수용하기도 어려워. 그냥 뭐 작은 병원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이렇게 사적인 기관에서도 환자들 몇 명을 좀 소규모로 데리고 있기도 하고. 치료보다는 그냥 일단 가족이 너무 버거우니까. 그쵸. 요양원 같은 느낌으로 갈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 당시에는.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명령. 그래서 1656년 남자를 위한 비세트르, 여자를 위한 살페트리에라는 대규모 수용소를 좀 오픈했거든요. 나라에서 좀 큰 시설을 좀 열어서 이 사람들을 좀 수용하자. 치료가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병인지도 모르겠고. 우창 선생님 말처럼 이게 병인지 모르니까 정신과 환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노숙자, 범죄자, 뭔가 이게 사회에서 당시 낮은 지식으로 봤을 땐 좀 위험할 것 같고 지역사회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대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만들었고 분류 안 되고 그냥 넣은 어떻게 보면 감금한 그런 수용소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금 이제 바뀐 게요. 굉장히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프랑스 의사 피넬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사실 정신과 의학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친구가 정신질환에 걸려서 숲속에 헤매다가 늑대한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평생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면서 살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1793년에 아까 루이 14세 명령으로 받아서 생긴 정신과 병원 이 비세트르의 원장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가 당시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30-40년 동안 막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끔찍하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자마자 현실을 보고 쇠사슬부터 다 끊어줬어요. 쇠사슬은 거의 무슨 징벌 아닌가? 근데 아마 자해라던가 아.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입원병동에 있으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당시에는 그걸 진정시킬 만한 치료제도 없고 그치. 약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아마 사회적인 약자들이니까 이런 지원도 부족하니까 한 명이 여러 환자들을 좀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사실 너무 인권적으로는 좀 그치. 사실 일하는 사람에게 좀 맞춰진 방법이긴 하지. 다 묶어놔버리면 그대로 있겠지. 그래서 쇠사슬을 다 끊어라. 그때 막 주변에서 말렸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잔인한 구타나 폭력 같은 걸 다 금지해라. 환자들한테 나쁘게 대했던 관리자도 좀 해고하고 인도주의적인 치료를 좀 했더니 그동안은 병원에 입원하면 2년 내에 환자의 60%가 자살을 했는데요. 이분이 원장으로 오고 나서는 그 사망률이 10%로 급감을 해요. 와, 야, 2년에 60%가 자살하는 수용소는 뭐야? 거의 무슨 사형 집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그래서 이 피넬이 근대정신의학의 효시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단순히 수용이 아니라 치료적인 수용소의 개념을 좀 도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치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회복 도중에 있거나 발작발작하는 중간에도 맑은 정신을 갖는 환자들을 내가 보니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끈기 있게 헌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환자들도 좀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해서 제각기 독립된 병동에 좀 이렇게 질환별로 두고 그래서 정신질환은 이분들의 생각은 신경이 좀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진정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수용소에 규범을 좀 잘 만들어서 욕구가 좀 억제되어야 되고 약간 이건 조금 이상해요. 알코올도 좀 주지 말고 술 주지 말고 식사는 좀 간결하게 좀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금욕적인 약간 청교도적인 느낌. 그렇죠. 그리고 규율적인 부분을 좀 잘 지키게 해서 환자들이 좀 자신을 좀 잘 돌볼 수 있는 스스로 좀 회복할 수 있는 힘들을 정신과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때 당시에 이제 치료 수용소의 일가들을 보면 오전 5시, 6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아침 식사하도록 하고 그전에는 묶여서 뭐 계속 더러운 곳에서 있고 막 자기 관리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예요. 딱 일어나서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거의 군대죠. 또 6시부터 7시는 또 환자가 가능할 만한 쉬운 성경 구절도 읽게 하고 또 틈틈이 목공예, 미술 수업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날씨 좋을 때는 또 저녁에 좀 볼링 게임도 하게 하고 이런 신체적인 활동도 좀 하고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도덕 치료라는 걸 했어요. 뭐야, 윤리 배우는 거야? 그렇게 저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와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상담 치료 저희는 정신치료라고 부르는데 그게 약간 여기서 좀 태동을 한 거죠. 도덕 치료야? 예.
때문에 그 전에는 약간 물리치료. 좀 인도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약간 도덕치료라고 생각을 했나? 뭐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정신치료들을 여러 의사들이 좀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좀 이렇게 정립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 수용소의 개념이고요.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수용소, 왜 이 사람들을 굳이 수용을 해서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했냐 했는데, 그러면 수용소 밖은 안전했냐? 그러니까 이 수용소가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지만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어요. 수용소 밖의 생활은 더 비인간적이었어요. 1817년이에요. 생각보다 뒤에요. 아까 피넬보다 뒤인데 아일랜드의 한 지역구 의원이 기록을 했어요. 아일랜드 농촌의 한 오두막에 갇혀있는 어떤 광인의 모습을 했는데, 튼튼한 남자나 여자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간주되면 마을에서 오두막 바닥에 구멍을 팠어요. 한 1.5m 정도로 굉장히 깊게. 그래서 거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게 그 위에 덮개를 씌웠어요. 얼굴 내놓고 있나?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뭐야? 그냥 가둔 거예요.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대신 뭐 매일매일 이제 밥은 갖다 줬다고 하지만 대개는 그 안에서 거의 금방 죽었다고 해요. 1870년대 이제 스위스에서도 생각보다 1870년대는 그치 19세기 거의 이제 후반이니까 이제 거기서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자들을 조사했더니 164명의 정신질환자들 중에 5분의 1은 여전히 어둡고 습한 곳에 오물 냄새에 막 쩔어 있고 외양간에 갇혀서 자기 배설물과 함께 누워 있고 최악이네. 거의 동물의 삶이네. 얼굴에 막 파리떼가 가족들이 외진방에 묶어두고 매일 식사를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깥은 더 최악이요. 더 지옥이네. 사실은 이 수용소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좀 등장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가족도 좀 보호하고 정신질환자 분도 좀 보호하자 이 취지였는데 이게 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막 너무 좀 끔찍한 일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저희 정신과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인데, 정신과 교수님 군의관을 했을 때거든요. 그때만 해도 군병원에 군인들 중에 정신질환이 있는 군인들이 이제 입원을 하잖아요. 뭐 잠깐 산책 나갔다 오면 막 애들이 막 여기서 피를 흘리고 오는 거예요. 왜? 야, 쟤네 정신과 애들이다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그런데. 그게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3,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우리 교수님이 되게 불같거든요. 쇠파이프 같은 거 들고 가서 내 환자들한테 돌 던진 애 나오라고. 그러면서 막 교수님 근데 군병원에 있는 정신과 환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중증은 아니거든요. 그치 군대 갈 정도니까 아주 중증인 경우는 군대를 가지도 않고 그치 와서 중증인 경우는 이제 바로 의가사 제대를 그치, 하기 때문에 그치. 사실 경증의 우울증이나 뭐 불안 이런 가능성이 좀 사실 많은데, 그런 사람한테도 이제 돌팔매질을 했다는 거는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최근에도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다. 독일의 요한 라일이라는 분이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환자에게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병원이 필요하다. 의과대학에서도 정신과에 대해서는 좀 되게 등한시하는데 정신과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지금 필수 과목이 됐죠. 그쵸. 네. 이 말이 저는 너무 멋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통찰력, 관찰력, 지적 능력, 선한 의지, 끈기, 인내, 경험, 당당한 체격,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표정 등이 요구되므로 의사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분이 현재 사이키아트리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에요. 합당한가요? 오진수 선생님은 제가 진짜 정신과 의사 네, 이래서 약간 됐구나. 정신과 의사의 아버지인데 자식들한테 좀 엄격하네. 이 정도는 돼야 내 자식이란 거잖아. 본인은 이러셨나 봐요. 본인은 이런 분이었나 봐요. 저는 당당한 체격과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표정, 이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낙수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또 정신과 이제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수용소, 어떤 정신과 병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신과 약물의 역사가 또 있거든요. 신기하다. 우울증 치료약의 역사. 그래서 그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그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